자, 안희정 전 지사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죠, 주말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혐의 인정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이 더 남아있다.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은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안희정 전 지사를 좀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인터뷰를 다시 좀 했는데, 안 전 지사가 탄 차량을 운전한 이 안 전 지사의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안 전 지사가 잘못은 했지만 친구의 초상을 치르기 싫어서 도와주고 있다. 이 친구의 아내가 지금도 걱정이 돼서 집에서 잠을 못 이루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행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안 전 지사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고요. 안 전 지사가 기자에게 악수를 청하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다가 불안한 듯 휴게소 주차장을 서성이며 연달아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사건이 폭로된 5일 이후에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전 지사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사죄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주변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만 집에 갈 수도 없다. 부모님 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정우희 교수님, 예. 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안 전 지사를 이렇게 기자들이 따라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글쎄요, 기자로서는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좀 과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재미는 있는 보도지만 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과연 저 보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휴게소까지 꼭 쫓아갈 필요가 있었는가? 예. 지금 불안한 사람은 이번에 그 얼굴을 다 내놓고 이름을 공개를 하고 방송에서 미투를 폭로한 그 피해자가 따로 있는데 예. 그 안희정이라는 그 전 정치인의 그 어떤 여러 심리 상태, 예. 향후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듣는 자리를 뭐 기자로서는 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과연 저렇게까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뭔가 좀 동정적인 우호적인 보도를 하기 예. 위해서 지면을 할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안희정 지사의 저런 그 언론에 대한 접촉도 지금은 예.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석고대죄를 해야 되고 계속 아내한테 미안하다. 가정으로서는 어떻게 제가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피해자한테 계속 미안해야 되고 국민한테 미안해야 되는 이런 충청도민한테 미안해 이런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본인도 그렇고 또 조금은 좀 재미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그 언론의 그런 보도 태도도 조금은 그렇게 보이네요. 네. 예. 뭐 일부러 뭐 휴게소에서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쫓아온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이제 몇 마디 던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기자들이 주요 인물이었던 안희정 전 지사를 계속 쫓아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게 이제 기사 곳곳에서 이제 숨어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후에 안희정 전 지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김신희 말이 전부 맞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오늘 자진 출석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조사에서 우선 혐의 인정하셨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그럼 추가 피해 폭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검찰에 조사받던 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자기 발로 검찰을 찾아갔는가? 일각에서는 이 피해자인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또 피해자 김 씨가 말하는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도 내놨습니다만은 이 휴게소에서의 이 취재 기사를 보면은 견딜 수가 없게 저도라는 이제 표현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만히 있기 너무 힘들어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자기 발로 찾아간 것이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향후에 있을 어떤 법정 공방을 다투기 위한 그런 사전 포석적인 단계에서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조사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간 것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부적절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철 교수님?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지금 심리 상태. 심리 상태 뭐 굉장히 지금 뭐 복잡하고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뭐 그 검찰 자진 출두는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뭐 견디기 힘든 측면도 있을 거고. 예. 이제 다만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서 있을 때 그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이제 한 가지 성격만을 갖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예. 것들을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 고려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타이밍이나 이 부분에서 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자진 출두를 하면 검찰은 다 받아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 예. 여러 가지 뭐 피해자 조사가 있고 뭐 했다고 한다면은 뭐 좀 다른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예. 일단 피해자 조사가 끝나야 이제 가해자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 이제 수사인데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피해자 조사 끝나면 나중에 검찰에서 또 한 번 안희정 전 지사를 이제 부를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전기사, 그러니까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희정 전 지사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뭐 초상 치를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안희정 전 지사의 아내도 안 전 지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 아마 걱정한다. 이런 얘기가 좀 기사에 곳곳에 나오네요. 사실 뭐 얼마 전에 또 조민기라고 하는 예. 분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예.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아까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 사실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할 것만큼은 예. 분명합니다. 뭐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비난받아 마땅한 거지만 또 우리나라의 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고 예. 법상 그런 것들에 따라서 법의 심판에 의해서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을 받도록 놔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다음에 또 예. 그때까지는 잘못된 생각, 사람이 심리가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그거에 대한 감시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 생명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예.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때나마 국민의 사랑을 상당히 받았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법의 심판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놔둬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자진해서 출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만의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조사를 다 받고 또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옴으로써 안희정 지사에게 또 그것이 비난의 화살로 돌아갔었을 때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환을 해서 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후 관계 때문에 너무 예. 어떤 문제를 집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생기는 건 예. 분명합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 민병두 의원 얘기할 때 또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요.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더 걱정이 되고 피해자를 더 챙겨야지 무슨 가해자 걱정을 하고 있느냐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피해자가 받고 있는 정신적 충격 또 안희정 전 지사보다는 사실 상대적으로 권력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아래에 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피해자 걱정을 하기에도 모자란데 가해자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마 일부 시청자들 눈에는 뭐 굉장히 불쾌하게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피해자 중심의 어떤 해결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그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는 뭐 친구의 입장에서 운전하는 또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렵고 괴로우겠지만 그래서 전격적으로 검찰에 피해자가 조사받는 그 시점에 출두를 했던 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마지못해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미 압수수색을 한 거를 분석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조사를 다 끝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소위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앞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괴로운 거 외에 그 전날 국민 앞에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 나오질 않았고 그로 인한 비난이 또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전격 출두를 했는데 어떤 그런 비난을 의식을 하고 또 출두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안희정 전 지사의 검찰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한테는 매우 미안하지만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 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은 제대로 반영은 현재 뭐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검찰이 양쪽을 다 조사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안 전 지사가 정말로 피해자를 생각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 본인 중심의 어떤 지금 진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안 전 지사가 앞으로 검찰 추가 조사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보다 진솔한 어떤 고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대목에서 좀 한 가지는 좀 이렇게 분명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안희정 전 지사가 권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본인이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비서실에서 이제 그런 해명을 냈다가 그 해명조차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러나 또 명시적으로 안 했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또 시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 정도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 강제적인 성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합의된 관계였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이제 안 전 지사의 입장이 좀 불분명하다. 여기까지만 좀 저희들이 하고 추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의 이 문제가 터지고 나오면서 내부 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 캠프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이제 폭로하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도지사로 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아마 대선 캠프 같은 준비팀을 꾸려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영상팀을 늘리고 특별 보좌관을 수명 2명 뒀다. 대통령 같았다라는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현직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이런 팀들을 꾸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도지사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사적으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교수님, 어떤 건가요? 아니 뭐 대권을 준비하는 정치인들로서는 어쨌든 별도로 그런 팀들을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이제. 근데 그건 약간 자원봉사자들 위주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는 뭐 이제 그 결국 그것이 이제 적절한 뭐 이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선 했느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뭐 이제 미투라고 하는 그 문제와 지금 이제 캠프를 어떻게 운영했었느냐의 문제가 이제 뭐 같은 문제냐, 그러니까 예. 뭐 캠프 운영을 적절치 못하게 한 사람들은 다 뭐 미투의 범죄자의 잠재적 가능성들을 갖고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언론 부분들. 그래서 예. 이제 또 다른 어떤 좀 자꾸 악마를 만들어가는 뭐 이제 그런 좀 그 구분해야 할 문제들을 예. 우리가 좀 잘못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드리는 김에 또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언론과 관련해 갖고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이제 언론을 어떻게 보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좀 반성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피해자 중심의 보도로 좀 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언론이라든지 또 뭐 검찰이나 등등은 어떻게 수사를 전개해야 되는지 뭔가 좀 사회적인 규범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고려했을 때 자꾸 뭐 캠프 등 어떤 정치적 행보 자체에서의 악마적이나 범죄적 요소들을 자꾸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것들은 좀 무리하고 예. 별로 미투 사태의 본질이라든지 또 그것을 잘 해소해가는 부분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뭐 언론 윤리라든지 사회 규범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쌓여도 있고요. 그러나 잘 실천이 안 될 뿐이죠. 어쨌든 죄송하지만 한 대목 더 다루겠습니다, 교수님. 예. 대통령 같았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정국희 교수님, 예. 그 처음에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고 나서 안전지사와 주고받았던 이른바 이제 SNS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안전지사가 그러니까 참아라는 아니지만 잊어라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요. 개념치 마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뭐 옛날 봉건 시대 왕조 시대의 왕이 이게 이제 성은을 베푼다고 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처럼 느껴진다, 제왕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여기 패널에 나오신 분들이 좀 했어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제왕적 치도지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기사에도 좀 나오는데 정말 안정지사는 캠프 내에서도 또 도지사에서도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정말 제왕적인 그런 모습, 왕적인 모습, 봉건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소통하고 친밀하고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받았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어요. 예, 그런 그 대중적인 이미지를 받다 보니까 제왕적인 그 권위주의가 스스로 생긴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차기 이제 대선의 유력한 주자다 보니까 온 국민들도 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호감을 보이고 뭔가를 주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새 정치에 대한 그런 바람 때문에 밀어주다 보니까 거꾸로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다음에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니까 우리 도정에서 뭐 이게 다 그 20명이 넘는 그 캠프 직원들 운영한다는 게 다 세금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거 우리 그 지방자치제의 아주 나쁜 폐해 중에 하나가 유력한 정치인이 어떤 뭐 옛날로 말하는 도지사를 맡았을 때, 시장을 맡았을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경기도라든가 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 출신들은 이런 그 과도한 인력을 쓰면서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쓰이는데 이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전에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참모를 그 어떤 그 하인 비슷하게 부리면서 또는 선거 어떤 그 놀이개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질러 놓고 개념치 말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건 그 일반 개인도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유력한 정치인 이런 그 지사라는 사람이 그 주위에 뭐 제2피해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성범죄 행위를 그 저질러 놓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근데 저는 이게 의혹이 아니란 말이죠. 이 피해자는 그 다른 미투 운동의 피해자와는 달리 얼굴을 공개를 하고 이름을 그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뭘 의미를 하냐면은 본인은 정말 100% 순수하게 당한 거죠.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해결이 되더라도 안 전 지사가 처벌을 받다가 하더라도 이분의 인생은 상당히 훼손이 되고 어떤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앞으로 그 향후 진로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김지은 씨한테 더 안타까움에 그 연민의 정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정말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이제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합의된 관계였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절대 한 번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뉘앙스 때문에 개념치 마라, 잊어라, 멋진 풍경만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발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절성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어준 씨가 또 인터넷 방송에서 미투 공작설을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에서 봉도사까지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다. 제가 공작을 경고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어이없다라는 댓글 반응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라든지 미투 기사를 다루면서 상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사가 조금 뒤로 밀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 기사를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각의 공작 때문에 우리 언론이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기사를 뒤로 뺀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어준 씨는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저런 공작 이야기를 운운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정치 공작 차원에서 지금 미투 운동 대열에 동참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다가 야 이젠 안 되겠다, 증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이 풍토와 문화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공작으로 몰아가 버리면 김어준 씨야말로 이 문제의 본질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 정부도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 해결을 강조하는데 지금 피해자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고 지금 이왕 나온 말씀하는 김에 민주당에서 민병두 의원의 경우에 지금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직을 사퇴해버리면 의석수가 줄고 자유한국당과 의석수 격차가 줄고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 유지하기도 불안하고 국회의장 이 다음 후반기 국회의장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도 줄어들어서 지금 사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태도도 피해자 중심이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의 어떤 진정성까지 훼손해 가면서 오로지 정략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취한다라는 건 정말 미투 운동을 아주 지지하고 관심 있게 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회적 아젠다를 세팅하는 것은 이제 언론의 어떤 이제 권한이자 또 뭐랄까요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 미투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덮기 위해서 또는 이제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언론이 이 미투 캠페인 또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크게 다루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어준 씨가 분명히 방송도 진행하고 있고요. 나름 여기저기 이제 만나시는 분들도 다양한 계층이어서 정무적 감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발언들이 결코 김어준 씨가 속해 있는 또는 지향하는 진보 진영 내지는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 분명히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이런 발언들을 자꾸만 쏟아내시죠? 글쎄요, 김어준 그분의 스탠스를 제가 여기 나와서 방어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요. 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또 시각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회적으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내서 좀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선의의 피해자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이래 가지고. 근데 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사건은 아마 여러 정황상 이런 걸 봤었을 때 사실 가능성이 많고 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비난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대생이 대자보에 어떤 모 교수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라고 대자보에 붙임으로써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자살을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그 여학생은 무고죄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의 어떤 내용, 진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고 그것이 사회를 진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력으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은 이거에 편성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거짓이 지금 난무하고 어떤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아닌 예. 조작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이 부분도 우리 사회가 분명히 조심해야 그럼요.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하나의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감들이 예. 분명히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안을 다룰 때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대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비난을 받아야겠습니다만 그 가해자의 가족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비난하는 누리꾼들이 특히 대부분이에요. 너도 고개 숙이고 모자 쓰고 다녀라 등등 이제 가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거고 또 피해자의 신상 털기 2차, 3차 피해를 주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이 따갑다 보니까 조민기 씨 빈소에는 발길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예인의 상인데 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법한데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피해 또 이 가해자 가족들에 대한 비난, 욕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의 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안이 워낙 커서 계속해서 미투 얘기 조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지금 이 미투 폭로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데 당에서 남아달라고 했고요. 충남도지사에 지금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예비후보는 당에 기회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당에서 아마 이 예비후보 자격도 좀 박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자, 그럼 조금 다음에 다시 듣도록 하고요. 앞서 잠깐 이제 우리 이지수 부의장께서 안희정 전 지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라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는데 또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글쎄요, 민병두 의원도 벌써 다선이시고 중진입니다. 근데 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 가볍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예. 것이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당과의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예. 아주 박빙이기 때문에 자기 한 석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까지도 내던지고 지금의 이 폭로 내용들을 사실을 예. 밝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또 사실을 실체적 접근을 예. 하게 되면은 실체를 접근하게 되면은 또 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했다, 이용했다 예. 이런 구설수에 오르기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동등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과 동등한 입장에 서가지고 이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내용이나 그 동기만큼은 예. 정말 높이 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투 운동에 편승해가지고 제대로 정말 예.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겠다라고 하는 집단도 분명히 생겨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 박수현 전 대변인 그다음에 그 예비 후보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씩 폭로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좀 취재를 함에 있어서 좀 예.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만평에도 나왔습니다만 왜 이러한 것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필이면 여당에게만 집중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저도 그냥 인간적으로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이런 현상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집중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은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문제될 행동 없었지만 사퇴하겠다 했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처가 부정 청탁을 했는데 이것을 거절하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판가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멜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사단 10일 동안 5개국 방문해서 문 운전대 외교 가속한다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요.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이후에 교판 정호영 국가안보실장과 성 국가안정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의 육자 외다 외교 회담이 이렇게 곧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2958대 이 시황제 시대 열렸다라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화당에 설린 제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새벽 수도권 은신처로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취재진이 따라 붙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내가 가장 힘들다, 가족 곁에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철 대선 이후에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모두 모였습니다. 삼철이 한자리에 모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탄핵 일령, 토요 집회 보수 6천여 명 행진을 했는데 진보단체와의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8자리 나 받침 한글로 차 번호판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이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67나 8016 대신에요. 두 번째 52단 3108처럼 밑에 글자가 좀 들어가고요. 또 앞에 자리가 세 자릿수 152처럼 세 자릿수가 되는 번호판 중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선까지 온 힘을 다해라고 하는데요. 지금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죠. 바이애슬론에서 우리나라의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했는데 신의연 선수죠. 예, 신의연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비에게 나라로 갈 테야라고 하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새 황제라고 만평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시진핑 전 국가주석 마찬가지죠. 황제가 돌아왔다라고 보죠.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투 폭로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만 쏟아지고 있나라고 하고 있는 만평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윤철 경희대 교수, 정공기 홍익대 초빙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고 해서요. 북한에 특별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선거운동 지지 유세에서 세계를 위한 최고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할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합의가 완성되면 세계에 매우 좋은 것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북한이 지난해 11월 28일 이후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이 약속을 잘 지킬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의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트럼프는 한국이 아주 잘해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단일팀이 구성됐다고 하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다. 진짜로 멋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로를 인정하는 발언도 좀 했습니다. 자, 영상 보고 와서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 또 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 또 그것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강력한 의지, 또 그리고 두 분의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두 번의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수 부의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김정은과의 회담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김정은은 그동안 약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좀 믿음이 간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건가요? 글쎄요, 지난 한 2, 3주간에 걸쳐서 지금 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숨가쁘게 지금 치닫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각인을 시켜놨다가 저쪽에서 상당히 진전된 카드를 내놓다 보니까 자기로서도 이제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고
지금 기대가 잔뜩 부풀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은 김정은으로부터 우리 특사단이 갔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미국에 전달됐을 것이고 예.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아마 이 합리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말 어렵게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리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또 풀리는 거 봤었을 때는 향후에도 이제 좀 더 주의를 깊게 진행을 해 나가야겠지만 참 상당한 기대가 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걸 앞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리지만은 주변국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이쪽의 도움도 사실은 절실해요. 그래서 이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김정은 이 세 사람의 메시지를 들고 주변 3국을 연쇄적으로 방문합니다. 이렇게 되면 곧 육자회담이 실무선에서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육자회담을 예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의 로드맵은 뭐냐면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큰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5월에 이루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보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합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북 또 북한,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이렇게 전개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과 미국이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하게끔 한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을 가담시켜서 다자적으로 좀 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북한이 이행 조치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에 따른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 같고요. 지금 일단은 많은 기대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기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기대하는 입장이 미국 내에서는 이 기대 반 우려 반 같아요. 트럼프가 준비 없이 너무 기대를 크게 갖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북한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표출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북한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 군사적 압박이나 다른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체면을 손상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트럼프는 지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졌을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 스캔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탄핵당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최대한 이 선거 전에는 좀 정리를 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기만 전술로 계속 나와서 이 국면을 좀 모면을 하겠다, 시간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북미 정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북한은 굉장한 압박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거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된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북한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이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이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가장 또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한쪽에서는 미치광이다, 그래서 매드맨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것이 고도의 전략 속에서 나온 행위일 수도 있고요. 북한에 이렇게 큰 기대를 표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에서 열리는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국의 세계 도시들이 모두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스웨덴 총리는 양국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1970년대부터요 북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를 한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스위스 역시 이제 중립국이라는 의미에서 정상회담 장소로 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회담 개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판문점의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교수님, 이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열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에서 열어야 될 것인가 이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독재자라고 불리는 북한 김정은을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초대하는 것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인권단체라든지 여러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장소는 제3의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 예, 뭐 사전에 북미 간에 이제 합의할 부분들의 사전 합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제 평양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미진한 가운데에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양자 측이 이제 좀 국제사회에서의 자기 주도권이라고 하는 문제, 또 자기의 정당성을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아까 저 스위스 중립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스위스라든지 뭐 또 이제 그런 제3의 지역에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이 정상회담을 쭉 이제 놓고 봤을 때 약소국으로 이 강대국의 정상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한다면 그건 정말 큰 쇼킹한 뉴스가 될 수 있는데 글쎄요. 그런 또 퍼포먼스를 보일지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가게 된다면은 그거는 뭐 진짜 새로운 이제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평양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새로운 평화 체제 문제라든지 새로운 뭐 북미 관계 혹은 동북아 정세가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면 그 사전의 실무 접촉을 통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확약을 받아낸 다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평양을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부담이 있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한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검증을 핵시설, 핵물질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받겠다. 이렇게 확약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했던 것이 사실은 가서 이제 카스트로를 만났던 것이 쿠바와 미국 간의 이제 수교가 정상화된 다음에서야 갔죠. 그러니까 그 물밑 작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는 것이지 과정 중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평양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마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냐. 그렇다면은 우리의 제주도라든지 판문점 평화의 집, 뭐 또 제3국인 스웨덴이나 스위스도 좀 유력하게 꼽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미 회담 합의 후 본격 기싸움, 백악관은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미 회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합의 전까지 서로 많은 것을 양보해내기 위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시설과 ICBM 동시 폐기가 관건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CVID라고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담보할 가능성, 이것을 해놔야지만 결국 북미 회담이 성과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쏟아내는 논평을 보면 치열한 기싸움이 좀 읽힙니다. 마치 그 휴전에 합의해놓고 서로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막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것처럼 그런 게 연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리뷰를 해보면 그 뭐 강석주 갈루치는 아직도 우리나라 그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름이에요. 그때 얼마나 요란을 떨면서 그 북미 간의 그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이 이루어졌고 국제사회가 지켜봤고. 근데 이때와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근데 그 뒤에 그 강석주와 갈루치의 그 협의 뒤에 뭐 경수로 문제, 캐도 만들어져 가지고 온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북한이 결국은 깨트린 그런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는 그 전제 그 어떤 그 내용이 마련이 될 걸로 보이는데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30년 동안 역대 정권이 못했던 걸 내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니셔티브를 줬는데 거기에 그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이 그 마련될 걸 보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그 엉성한 나라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패권을 가진 세계 제1의 그 강대국이 한때는 불리한 국가 또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의 어떤 지도자를 천만다는 이런 그 아주 파격적인 그 어떤 프로세스를 앞두고 예.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이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단초가 마련됐다. 당시에 굉장히 떠들썩했고 기대가 컸지만 사실은 뭐 10년 만에 다시 또 되돌이표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좀 맞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좋은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BBC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이번에 잘 되면 노벨상을 받고 안 되면 벼랑 끝에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내를 읽기 어려운 공산국가 북한을 상대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도박을 하고 있다. 핵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다시 북한과 벼랑 끝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세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잘 돼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현실화된다면 노벨상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탈 가능성이 높다.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희망적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잠깐 외국을 좀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정말 세계의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것을 잘 순조롭게 해결을 하게 된다면 뭐 평화상 아니라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벼랑 끝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 그야말로 서로 대치하는 상황,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비핵화 선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또 이번에 되돌이표가 돼서 이제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사실 목적 자체가 비핵화와 동시에 어찌 보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까지 해가지고 답보할 수 있는 상태, 비핵화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북한의 어떤 외교 루트가 생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BBC의 이런 보도의 근본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잘 되면 당연히 노벨상을 타지만 안 되면 벼랑 끝이라는 말이 한 것이 만약에 북미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을 경우에 양측의 긴장이 더 강화되고 고조되면서 혹여나 전쟁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벼랑 끝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절대 가서는 안 되겠죠. 예. 자, 그 밑에 기사인데요. 터키 TV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방송사고로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현지 방송국인 이 터키의 쇼TV라고 하는 곳인데요. 메인 뉴스에서 쿠웨이트에서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살해된 후 냉동고에 장기간 버려진 사건을 다루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 용의자인 것처럼 다뤘습니다. 정유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 당연히 터키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어도 이 정도는 언론에서 글쎄 게이트 키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위에 뭐 정치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뉴스 데스크들이 이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몰라서 살인 용의자로 여러 번 그것도 리포트 내내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해보면 말이죠. 뭐 앵커가 전화 해보면 이상한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저것도 저는 그 실수라고 봅니다. 근데 실수치고는 너무 큰 여러 번 실수죠. 등장해요. 한 리포트 안에서. 정말 외교적으로 큰 실수고 한 방송사가 정말 터키의 국격을 떨어뜨린 그런 실수인데 방송 제작 환경을 하다 보면은 전혀 우연치 않은 상황에서 이상한 실수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보통 보면은 무슨 일베 뭐가 들어갔다 이런 이상한 것도 나오는데 그 제작 환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은 저런 그 조그마한 실수가 정말 그 터키 국격,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인격을 그 국격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까지 번진다. 그런 점에서는 좀 빨리 반성을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오는 게 아직 아쉽다는 얘기죠.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이제 저 해당 방송사에서 사과 성명이나 정정 보도가 없어요. 그렇죠? 터키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더니 아니 한국의 대통령 얼굴도 몰라서 마치 살해 용의자로 기사를 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방송사도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터키 정부도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뭐 해프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저는 실수라는 것이 좀 어이없긴 합니다. 자, 안보라인 잡음 차단하기 바쁜 청와대다라고 하는데요. 이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이제 부인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문제를 유리그릇 다루듯 해달라라고 당부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좋은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모든 내각 또 모든 청와대 참모들이 말조심을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과거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른바 글쎄요 말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 같은 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예, 글쎄 뭐 이게 과거의 발언까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문정인 특보와의 그 부분만 좀 이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뭐 군인 출신이니까 의당할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처럼 남북 문제를 지금 유리그릇 다루듯 살살 좀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루자. 이 지금 모처럼 찾아온 10년 만에 찾아온 이 평화 무드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대통령의 간절한 마음이 왜 송영무 장관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 송영무 장관의 안보관은 제가 보기엔 투철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그런 맥락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터인데 그 견해를 어떤 질문을 받으면 한 번 좀 더 여가를 하고 본인이 국방장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좀 즉흥적으로 하는 예. 느낌이 있다. 게다가 문정인 안보특보와 관련해서는 이분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예. 송영무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문정인 안보특보의 생각이나 예. 어떤 언행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상황 관리를 잘 해서 예. 북한을 최종적으로는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꾸 돌출 발언이 생길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미국이 예. 오해할 수도 있고 국내 내부에서는 야당의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는 건데 그 생각만큼은 못 하시는 것 같고 예. 이번에 송영무 장관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어떤 언행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 키 리졸버와 독수리 예. 훈련 관련해서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핵 잠수함하고 항공모함 좀 이번엔 데려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농담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정부 입장을 이분은 생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거르지 않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이번에 예정대로 4월에 시작이 되죠.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은 안 오는 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신 미국의 F-35 그 스텔스 전투기요. 폭격기 전투기가 오게 돼 있는데 그건 북한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전투기인데 또 그 해병대 상륙훈련 규모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북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항모를 보내지 않는 건 지나친 자극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수용하되 미국의 그 강력한 압박 의지는 보여주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군인이고 장수다 보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신껏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방장관은 또 정무직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겸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니까
조금 이제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행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100억대 불법 자금 의혹 규명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준, 송정호, 이상주 씨 등이 소환되고 MB 측에서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조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1001호실에서 받게 됩니다. 부장검사, 수사지원검사가 안 찍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됐을 때 그 생각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위치가 그대로 바뀐 상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크게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요. 자, 이 부분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14일인 수요일에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그리고 16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3회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에는 이명박 정부 측근 인사들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되고요. 같은 날 김진무 전 비서관도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에 앞서 내일인 13일에는 박근혜 정부 측근 인사들의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요.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죠.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14일 날 검찰에 나가게 되면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관례상 대통령님이라는 이제 호칭을 아마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14일 검찰 소환에 예정대로 응하는 일각에서는 준비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좀 연기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정대로 14일 날 나가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 검찰의 어떻게 보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그 수사에 법률적 다툼을 할 충분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날짜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혐의가 이제 그 특활비로 가다가 주 혐의가 뇌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그 여러 사람들을 부르는데 뭐 뚜렷한 그 또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까지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분은 굉장히 인품이 고상한 분인데 아마 MB가 어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하는 걸 알게 되면 본인이 아마 뭐 말리거나 꾸짖을 그런 사람을 보이는데 하여튼 불러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법률적 다툼을 해서 충분히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그 삼성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떻게 이런 구설수에 말려가지고 검찰에 그 출두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번 조금 그 해명하는 사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렇게 신문 언론에 등장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닌데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분명히 또 나중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말씀하신 송 전 법무장관 역시 청계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니까요. 여러 가지 뭐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받은 1001호실에서 봤는데 질문지가 120페이지에 달합니다. 질문지가 120페이지에 달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또 뇌물 액수 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여러 방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혐의가 지금 정확히 뭐 얼마나 특정이 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뇌물 혐의를 검찰에서 입증하는 게 검찰에서는 아마 거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그 뇌물 혐의도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있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걸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으로 하여금 그 소송비를 내게 한 거. 근데 만약에 다스의 그게 가족회사든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유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이 소유주로 밝혀진다면
그것도 역시 그 소송비도 뇌물 혐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뭐 횡령, 배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소송을 통해서 받았을 때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확인이 된다면 또 이게 뭐 직권남용이 되고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확인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질문지가 그러다 보니까 두터워질 수밖에 없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사 시간은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거의 새벽 5시 넘겨서 아마 검찰청에서 나왔는데 비슷한 시간 조사를 받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게 뭐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출두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명구한 일입니다라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두할 때 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본인의 혐의는 좀 인정을 하지 않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건가? 과거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글쎄요.